오늘 이 주제와 연관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임금 체계 또 평가 연관해서 많은 연구 또 많은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계신 두 분의 토론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동규 교수님하고 정순 교수님 두 분 모셨는데 순서를 보니까 김동규 교수님 먼저 나와 있네요. 김동규 교수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정순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공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호창 박사님부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요즘 우리 노동계에서 이 스타처럼 부상하고 있는 우리 정성근 박사님을 이 지척에서 뵐 수 있어서 또한 또 영광입니다. 예. 제가 한 15분 정도인데 먼저 근데 이제 이거는 토론을 위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저 잘하셨다 잘못하셨다 이런 평이 아니거든요. 토론을 위한 그거니까 미리 이제 양해 말씀을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둘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한쪽은 직무급, 하나는 직능급. 이게 참 재밌는 대비인 것 같고 오늘 잘 배합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직무급이 더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능급이 더 맞는 경우, 또 숙련급이 맞는 경우도 있을 건데 앞으로 그걸 한번 뒤집어 가지고 숙련급에서 만일에 직무급을 한번 설계를 했더라면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우리는. 또 직무급을 도입했던 데서 전통적인 그 역량급이라 그래야 될까요? 역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설계를 했더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이런 좀 엉뚱한 질문 다음 해보면은 컨설팅 하실 때 나중에 좀 뭐 재밌는 새로운 게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먼저 참사랑부터 저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배경이 가장 큰 게 뭐 인사관리 체계가 별로 안 잡혀 있고 특히나 이제 간호사 이직 뭐 이런 게 그 문제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게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전문직 간호사 전문직 간호사만이 아니라 그 뭐죠 의료 그분들도 다 뭐 기사 의료기사 이런 분들도 다 전문직이니까 이쪽은 좀 직무주의가 좀 이 정합성이 있겠구나 이래서 아마 직무로 간 것 같아요. 사실 요구는 별거 아니었는데 요구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직무급으로 간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 뭐 다른 저 세부 보고서에는 다 있겠지만은 이 부분 너무 짧게 이제 요약해서 발표하시다 보니까 비포 애프터 임금 체계 차이가 비포 애프터 임금 체계 차이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는 사실은 이걸 단기간에 잡아내긴 힘든데 비포 임금 체계에서 애프터 임금 체계로 갔을 때 우리가 통상 임금 체계의 기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 크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공정감, 공정의식, 이거는 노사관계로 바로 연결되는.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일할 맛을 나게 만드는 동기부여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개발 동기, 스킬업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 효과 이런 것 등등 해서 사실 임금 체계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비록 단기간이라서 잡아내기는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좀 딴 데는 있겠죠. 물론 풀 보고 있으니 있겠죠. 그게 조금 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서를 보면은 이제 진행 과정을 쭉 한번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노동연구원 그 직종별 뭐 산업별 그겁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NHS 이걸 이제 참고를 쭉 하셨다 그러는데 궁금한 게 제가 참 궁금한 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 컴펜서블 팩터를 그냥 평가 요소라고 이렇게 봅시다. 보상 요인 아니고 평가 요소 이 4개 영역 중에 세부 요소들 이 세부 요소들의 선정과 특히나 이 세부 요소들의 가중치에 대해서 틀림없이 직군별로 교육 그 한 달, 그 HR 아카데미 한 달 내서 열심히 교육시켰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뭐죠? 컴페라블 워스 그러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나온 것도
이 간호사분들이 여자 간호사분들이 야 우리는 4년제 3년제 대학 나오고 자격증도 있는데 저 뭐 대학도 안 나온 저 남자들 저 몸쓰는 남자들이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 어떻게 된 거야? 이리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부터 이제 컴패러블로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간호사분들하고 얘기 나올 업무직 같으면 주로 그 현장직 그런 분들일 거잖아요. 그 간호사분하고 의료기사 이분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의사는 당연히 빠졌을 거고 업무직하고 이렇게 할 때 아 그래 뭐 평가 요소 4가지 영역이야 이게 뭐 표준화된 거니까 그럼 뭐 이거는 뭐 없는데 사실은 하위 평가 요소와 하위 평가 요소 가중치 예컨대 뭐 지식, 자격, 요건 뭐 이런 거 따지면은 간호사분들은 야 이거 웨이트 많이 줘야 돼. 그 업무직 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육체적 노력이 중요하지. 막 이러면서 쉽게 이렇게 타협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만일에 우리가 이런 어떤 직무주의, 직무평가, 이걸 직무법 이거를 노동조합에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분들이 조직화돼 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잘 이제 해결이 됐는지 그게 조금 좀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건데 기존 우리 그 임금 저 수준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직급별이든 뭐 근속별이든 현행 제가 체계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임금 수준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값 평가인 이 분포 차이가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뭐 좀 오버된데 언더된데 이런 게 조금씩은 나타나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타났잖아요. 현재 수준에서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임금 이 수준 분포가 뭐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뭐 직무 평가도 안 했지만은 직무 평가 행가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현재 임금 체계도 상당히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자생적인 임금 체계도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으로 좀 보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타겟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 중에 조직 전체 성과 지표가 근데 뭐 제조업 같으면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많이 하잖아요. 뭐 매출 성장률 뭐 영업이익 성장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성과 지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개인 배분될 때는 개인 평가하고 이렇게 매트릭스 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프라피시아링 뭐 집단 성과 배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성과 지표를 뭘로 잡았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예, 거기 참사랑병원은 그렇고요. 두 번째 저기 우리 어디죠? 청인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노사협의 그 근로자들 요구도 이 평가 이거 상당히 좀 납득성이 없다. 좀 수용성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 한번 구축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숙련 평가, 숙련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까지 다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제도 설계에는 상당히 만족을 하신 거고 아직은 뭐 시행 안 하셨다 그랬지만은. 예. 그래서 깔끔한 어떤 보고서로 보이고, 근데 역시나 그만이 아니고 상당히 또 다른 함의도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A사 경우는 이제 뒤로 좀 제껴놓고, 우리 이 청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만이 아니라 이거 청취하시는 분도 되게 궁금하실 건데, 전체 이제 교육가 레벨별 숙련 뭐 직무 역량이라고 하시고 숙련 레벨을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보통 근데 그게 3개일 수도 있고 뭐 4개일 수도 있고 뭐 일본 같은 데는 5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더 다단계로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 1, 2, 3, 1을 2개로 쪼개고 뭐 2를 2개로 쪼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3개별로
일단은 표준 저거 뭐죠? 표준 숙련 이저 레벨과 거기에 따른 행동 지표들도 이렇게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신 건지 표준 숙련 저거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 과거에 좀 축적된 자료가 있었는지, 과거에는 직능 등급이 있고 직능 등급별 요건서들이 있었잖아요. 자격 요건서들이 있고 그 약간만 구체화하면 행동 지표로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아까 그 직무 분석을 하셨다 그러는데 직무 영향 분석을 열심히 하셔서 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시간 동작 연구하듯이 테일러가 촬영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 과정이 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사실은 현재 습득 내지 보유 숙련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의 갭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고, 이 평가는 상당히 그 평가 행동 지표들이 구체화돼야 될 거거든요. 대단히 구체화돼야 될 것. 그게 만일에 일본의 뭐 직능 뭐죠? 직능 요건처럼 추상적이면 뭐 할 수 있다 뭐라든지 뭐 대략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역시나 뭐 노사협의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너무 주관적이다, 평가가 구체적이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구체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행동 지표들, 평가 지표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신,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게 통상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 어떤 이 평가 지표들을 도출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 전문적으로 이런 어떤 이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줄 필요는 없는 건지, 그런 뭐 이런 생각도. 두 번째로, 그거는 이제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최 선생님은 제가 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실 것 같은데, 이른바 직능급과 숙련급의 대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평가를 할 때 평가자를 직속 상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건지, 평가위원회 직속 상사도 있을 거고 뭐 HR 담당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위원회 커미티를 꾸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지. 세 번째로 이제 평가도 실제로 뭐 이론 시험이나 실기 있잖아요. 실제 한번 해봐라, 너 설비 이거 해봐라, 이 상황에서 그거는 작업 중에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데, 뭐 어떤 식이든 실기 테스트나 이론 검증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숙련 그 평가인지, 이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A사 경우인데, 사실 우리 전 선생님 저 A사 이거 하신 거는 지금 포스코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야 저거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도 지금 임금 체계 개편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듣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왜냐하면 포스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직무급 하다가 노동조합 운동 활성화되면서 직능급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직능급으로 바뀔 때 사실은 자 연공화됐다 그러는데, 연공화된 주범이 직능가급이라 그러거든요. 직능 기초급은 등급별 정액이니까 연공성 없어요, 승진만 제대로 되면. 근데 직능가급이 묘하게 완전 단위로봉 비슷하게끔 그냥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직능급의 연공화를 가지고, 생활급이야 그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아마 포스코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어쨌든 뭐 그 예시에서 들어주신 것 중에 재밌는 게, 어쨌든 직능 재원이 부족하니까 직능 기초급을 폐지하고 각급으로 뭐 통합하고 일부는 전체 베이스업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각급이 주범이거든요. 연공의 주범인데, 이제 각급을 하고 없애버리고 기초급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저희들한테 연구자는 연공성 없이 신난다 이제 이럴 건데 그건 조금 그랬고. 두 번째로 이제 생활급이 있잖아요. 여기 포스코 1에서 45번까지 기초급 생활급이 있잖아요. 호봉급. 그거 조정할 때 일단 표준 체류 연수 지나면은 좀 꺾었잖아요. 그거 예컨대 뭐 호봉 피치가 극간 피치가 1호봉간 뭐 10,000원 올랐던 거를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꺾는 건데,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동 측에서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는 그 뒤로는 끝에 앞부분은 1, 2, 3, 4, 5은 좀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쫙 돼 있던 거를 올리면서 낮추는,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 사실 A사 같은 사례는 직능급 운영하는 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이 살아있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호봉제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어떻게 이 연공성을 합리적으로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다음 장기간에 걸치지만 물론 개선할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함의를 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로 보여졌습니다. 예, 뭐 어쨌든 요약하면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 교수님. 예, 이어서 정성 교수님 토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성국입니다. 예, 잘 발표 저도 앞에 잘 들었고 해서 많이 저도 좀 배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지배적인 유형은 역시 이제 호복급이죠. 조금씩 사실은 우리 통계치를 보면 조금씩 이제 축소되고 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호응권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일종의 좀 바틀렉에 부딪혀 있는, 그러니까 어느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할 것인가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하여간 여러 기업들에서 사실은 그동안 특히 이제 직무급이나 또는 이런 어떤 좀 대안적인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해봤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직무급 같은 경우에 이제 외자 기업에 사실 IMF 직후에 이제 외자 기업 여러 곳에서 도입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재벌 대기업에서도 직무급도 시도는 했지만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간 부문에 직무법을 도입한 업체라면 삼양사 이 정도에 지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공공 부문에 최근에 또 기재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330개 중에 한 5개 정도만 도입되는 상태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공부문에서는 또 어쨌든 노동자나 또 노동조합들이 또 강하게 좀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상당히 직무급의 어떤 방향도 뭔가 어쨌든 아직까지 크게 이제 돌파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급은 사실 아마 80년대 후반, 그런데 초반 이쪽에 사실은 기존에 아마 직무급 하고 있던 여러 곳에서 또는 기타 다른 임금 체계에서 직능급으로 도입을 여러 곳에서 했는, 그 당시 한창 이제 일본이 세계적인 이제 일본이 그런 어떤 그 일본식 인사제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때인데, 그때 사실은 도입된 이제 직능급은 거의 100% 실패 돌아갔거든요. 이게 오늘 발표한 이제 이제 포스코 협력서 발표했지만 포스코가 대표적으로 거의 연공화되어 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과거에 그 실패한 직능급으로 회귀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직능급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임금 체계, 직무급이나 특히 이제 역할급과 같은 다른 임금 체계로 이제 이게 전환시켜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이 사례 기업에서 이제 직무급과 직능급 도입 사례를 발표한 것은 저희 같은 이런 임금 체계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한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이런 어떤 시도들을 지원해주는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한 참사랑병원에 대해서 좀 먼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NH 이제 제가 좀 왜 노동연구원에서 직무평가 방법을 도입했는지 그게 이유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병원용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근데 NHS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 아마 병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직무평가 방법 가운데 가장 사실은 발달된 선진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NHS일 것 같아요. NHS인데 이게 이제 NHS의 직무평가 방법의 매뉴얼을 좀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NH 직무평가 방법을 이제 개선을 하는데 그 개선의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은 여성들이 이게 남녀 성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소송 한 2번 제기하는데 이게 다 여성들이 승소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 이걸 전면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그때 이제 여러 몇 가지가 바꾸었지만 그 중에 이제 바꾼 내용을 보면 일단 직무평가 요소 가운데 여성들의 노동, 병원은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일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을 적절하게 평가해준 평가 요소를 이제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집어넣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전개됐던 것인데 특히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이제 이모셔널 요소거든요. 근데 이 2개 요소가 지금 참사랑 병원에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여성들의 여기 보면 뭐 간호사도 그렇고 무슨 심리 담당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꽤 많이 직종에서 여성들이 일하는데 여성들의 직무가 제대로 가는 평가되었을까?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김동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다양식 부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말하자면 이해 당사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요인인데 뭐 그중에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의 영역을 적절하게 대변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 참여를 한 건지 말하자면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NHS 방법을 읽어보면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NHS는 또 파워풀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유니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이제 파트너 참여해서 사실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또 직무평가 요소의 그 레벨을 측정하는 그 데피니션을 보면 특히 우리가 이제 점수법을 사용할 때 잘 안 쓰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평가 요소별 측도 구체화를 해가지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지식 같은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보면 이게 3개월 미만의 직업교육 훈련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으로 수행할 직무 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주로 직업교육 훈련 또는 공적인 4년대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소법이나 분석적 직무 평가할 때 요 방식은 거의 안 쓰거든요. 요 방식은 오히려 예를 들면 이게 독일 같은 때 사실은 종합적 직무 평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느슨하게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하는 왜 이런 어떤 수준 지표를 사용했는지 이게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뭐 1년 미만 실무기능 필요한 직무 이런 식으로 안 써.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지식 요건 또는 기술 요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하는 것들이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 설계도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직무법 설계할 때 사실은 블루 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하이 직급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식의 인센티브 설계는 잘 안 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예를 들면 뭐 금융권에 속한다 할지 이런 어떤 뭐 사람들 대상으로 아니면 관리자급 뭐 이럴 때 사실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하위 직급에서 좀 반발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하위 직급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그 S 등급부터 A까지 이렇게 5점 측도로 해서 이게 평가 가능한지 또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좀 포스코 협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포스코 임금 체계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워낙 이제 포스코가 말하자면 이게 직능급 연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에서도 이게 이제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포스코 경영진이 선택한 것은 직무급이에요, 직무급. 예전에 그러니까 87년 이전에 실제 직무급을 다시 회귀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포스코 경영진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서 사실은 뭐 노동조합 생기기 이전에 노동자 대표들을 뭐 설득에 들어갔지만 노동자 대표 좀 거부를 했죠, 사실. 그래서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직능급으로 본래적인 직능급으로 이제 직능급 요소를 부활시키는 그런 어떤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사실은 직능급이긴 하지만 이게 또 좀 미국적 요소들은 조합시켜서 여러분 영양법 이런 것들은 조합시켜서 그리고 사실 우리 직능급 같으면 사실은 직무 분석이 아닌 직무 조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직무 분석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런 것들 뭐 영양급인데 영양급에 보면 영양급 측정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측정해도 과연 이걸 노동자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업적 평가, 뭐 도요타 같은 데서는 그걸 발휘 능력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일본에서 사실 발휘 능력은 굉장히 심플하게 측정해요. 특히 이제 일본 기업하는 개선이라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선의 성과, 일의 성과 이런 것들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업종 평가의 항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작업자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유인이 될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사실 일본에서 직능법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18고로 바뀌고 등등 뭐 벌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직능법을 이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직능법 연구를 제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도 그런 어떤 연구과를 이렇게 좀 제지하는 장치들을 좀 뒀는지 이것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정비직 대상으로 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정비직의 습습 기간이 35년이나 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길게 요구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진짜. 지금 보면 정비직이 대략 보면 25년, 35년 사이의 습습 기간 가정해서 설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장기간이 요구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직이 아닌 다른 직군이 있거든요. 차량 운전직, 행정직이 있습니다. 이쪽의 임금체계 설계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럼 차량 운전 굉장히 심플한 그런 어떤 직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뭐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일단 토론에서 나왔던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발표자로부터 토론 듣고요. 또 추가적으로 논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 컨설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김효은 상임 컨설턴트입니다. 우선 김동배 교수님이 먼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직무급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비포 애프터 임금 체계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비포 부분에서 뭐 수당의 항목들이라든지 임금의 구성 항목들이 좀 복잡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좀 드라마틱한 개선의 부분이 보였을 텐데, 사실상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기본급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 부분이 많이 없었고, 간호직 같은 경우도 기본급의 일부 뭐 병동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그리고 뭐 나이트, 더블, 미호프 그런 수당들 위주이고, 행정직이나 뭐 기능직들은 다 기본급 위주의 그냥 월정액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의 항목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으로 그 NH 사례를 제가 참고를 했고, 그 평가 요소별 가중치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의 합치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어떻게 이슈가 발생되지도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교수님께서 딱 발생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이슈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평가 요소 비중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때 다양한 직무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특히 보호사 분들이라는 그 직무가 있습니다. 보호사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병원에서 그 정신 그 병동에 있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가져다 준다거나 약물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다 준다거나, 그 환자가 가족들과 만날 때 그 대동한다는 등의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직무이긴 하죠, 사실상. 그렇고 뭐 조무사분들, 간호사분들도 다른 병원과 달리 여기는 정신병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반영을 해서 그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줄이고, 작업 조건,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랑 노동 시간 부분을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나마 좀 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직무 그 기존의 임금 수준과 직무 평가값의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병원 업종 특성상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이 직무에 대한 부분, 가치를 조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특이값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지, 총보상의 관점에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병원 측에 제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통상 임금의 수준과 직무 평가값을 비교를 해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어떤 직무, 그 직무에 어떤 보상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을지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비교를 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질문 중에 그 인센티브 부분인데요. 두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제도 설계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 영업이익이랑 그 전사 성과 지표, 그다음에 팀 성과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병원장님께서 지급을 하셨고,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던 금액이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역할에 따라서 차등 두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받게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다음으로 정승국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지금 좀 못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딨지? 김범은 선임 컨설턴트가 네. 찾을 동안 제가 그 정국 교수님 질문 중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왜 이런 직무평가 도구들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네네. 노동연구원의 평가 방법을 왜 썼는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연구에 제가 참여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직무평가 그리고 직무급을 현장 그 기업에서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김동기 교수님 말씀 주셨고 정승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척도나 기준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표준 혹은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업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고요. 그런 이해조정,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의 이해조정 관계를 위한 지표로서 이 산업에 의한 척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동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외부 국내 사례들을 같이 적용해서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 기업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척도라든지 혹은 요소들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척도가 실질적으로 좀 너무 느슨한 기준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닌 산업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로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한 기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 각 직무단으로 들어가면 더 스페시픽한 기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직무 간의 차이들을 구분하는데 또 어려움들이 생겨서 일정 부분 조금 러프한 기준들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노동연구원에서 활용한 풀을 참고한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직무평가 요소 풀을 참고를 했을 때 참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그 요소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설명을 다 드렸는데 참여하신 분들께서 노동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우리 병원에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여성들에 대한 직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을까,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제대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참여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직무에 속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고 해당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다 의견을 주시고 합의된 것들로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반 이상이 여성 근로자 분들이셨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 요소에 대한 특정 정의 데피니션과 측정 척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는 사실상 연구되어 있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정 지표 부분을 조금 수정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정신건강병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자회보, 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측정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 요구되는 그 항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그 직무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하여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였고 이 부분을 배포하였습니다. 네, 답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제 최우창 컨설턴트 발표 듣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해드리면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 제가 여기 보니까 70분 정도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계신데 지금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원활한 논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지해드렸지만 혹시 좀 논의나 발표 과정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좀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해서 질문 드리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니까 좀 답변 주시는 동안 관심 있으니까 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채팅창에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우창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예, 먼저 두 분 교수님께서 사례를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두 분 교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셨던 부분, 직능급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예 직무급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이 급격한 변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노동조합도 있고 사실상 우리 청인하고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어떤 일대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숙련 수준을
그 행동 지표를 통해서 구체화했는데 그 구체화 방법에 대해서 김동배 교수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 그 개별 근로자들의 그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그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행동 지표를 뽑습니다만은 이 본 컨설팅은 사실 우리 그 기술자분들의 연령도 상당히 높고 또 그 이 PC 작업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저희 컨설턴트가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뽑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질문을 던져서 결국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어떤 행동 차이가 뭐냐?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고, 위급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수한 직원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것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우리 그 근로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직무수가 많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승기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내용도 일부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단일 직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처리 업무만 원래는 포스코의 하나의 직무에 불과했던 하나의 그런 하나의 기능에 불과했던 것을 회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장 직무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처리 운전직, 기계정비직, 전기정비직. 그 다음에 행정직이 있는데 행정직은 총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5명이 이제 거의 뭐 행정 업무를 총무, 인사 업무를 다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외주 협력사들이 인사 기능이 너무 약해서 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 평가자는 누구냐? 예. 평가자는 여기 1차 평가자하고 2차 평가자가 있는데 1차 평가자는 우리 직접 그 바로 위에 우리가 4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장 개념의 주임이 1차 평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평가자는 팀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평가자로 하고 있고 아직 뭐 평가위원회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가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많은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싸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성숙한 토론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 평가위원회를 도입해서 평가 조정하는 이런 시스템 아직 도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실기적인 요소, 실질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량적인 어떤 지표, 실기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숙련도 평가를 할 때 일반 제조업은 뭐 품질 불량률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당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는 제조업은 아니고 이 설비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처리 업체다 보니까 갑자기 pH 농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이 탁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게 핵심인데 그건 늘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 이제 정량 측정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아마 뭐 기계 정비나 전기 정비의 수준 정도도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얼마나 그 기계 정비를 잘 했느냐 여부를 좀 정량적으로 지표로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일반 제조업을 컨설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이제 스마트 공장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의 작업에 대한 결과가 지표가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 시스템이 된다면 앞으로의 이런 이 문장식으로 하는 행동 지표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사람의 분량률이라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A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직능 각급이 연공화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만약 이게 이제
몇십 년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는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조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을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A사도 이 회사를 한 2012년도에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컨설팅할 때는 오히려 연봉제를 호봉제로 돌리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컨설팅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A사가 그 사실 이제 협력사로 이제 사장이 나오면서 전횡을 좀 했습니다. 전횡을 하다 보니까 이 본인하고 친소 관계에 의해서 연봉을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이런 문제점을 이제 노사협의회가 알게 되면서 노조 설립이 이제 돼버리고 그렇게 노조 설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장이 퇴임하는 이런 내홍을 겪고 노조의 요청으로 제가 들어가서 연봉제를 다시 호봉제로 돌리면서 지금의 그 포스코의 체계를 해서 다시 이 호봉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컨설팅을 했고 그게 지금 몇십 년간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 각급이나 호봉급이 여전히 비판을 많이 받지만 사실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저는 또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직무급 도입이 그래서 미국식의 어떤 그 단일 직무급이나 범위 직무급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직급 승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 직급 승진에 대한 그 연차 차면 이 대외적으로 연차가 됐을 때 내가 이 나이인데 과장은 달아야지, 이 나이인데 부장은 달아야지 이러다 요구가 너무 높다. 뭐 물론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에는 그런 이제 그 대외적인 어떤 호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고 또 평가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직무급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기본급 조정을 조금 더 올리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좀 더 획기적으로 개편을 하고 싶었지만 가장 많이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의 그 호봉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많이 이제 개선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김동규 교수님 답변 드리고요. 그 두 번째 정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량의 그 행동 지표가 조금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되도록이면 구체성을 가지고 뽑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나오는 자료긴 한데 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청인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다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적 지표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적 평가 너무 다양하게 많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양한 업적 지표가 포스코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는 지표들이라서 이 사실 인사팀의 거의 주된 업무가 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하는 업무. 그래서 교육을 얼마나 들었는지, 안전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개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직계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미 직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할 것이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역량 부분도 SABCD 등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B의 수준을 우리 해당 직급이 평상적으로 보유한 수준, 그 역량을 하게 되면 바스 방식하고 보스 방식이 있는데 바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척도별로 S 등급은 어떻게 할 수 있다, A 등급은 어떻게 할 수 있다, B 등급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레벨링에다가 또 등급별로 척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이제 힘이 좀 붙였다.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보스 방식으로 해서 그 행동 기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SABC 등급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직급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한 수준이면 B, 그다음에 그 직급에서 조금 우수한 수준이면 A,
상위 직급의 수준이면 S를 주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레벨링을 했다. 그래서 조금 뭐 보완 정도의 수준인데 여전히 뭐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능급의 연공화 제재 장치를 두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저는 직능 각급을 건들지는 못했고요. 직능 기본급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단일 호봉제에서 무조건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의 본 체류 연한, 직급의 표준 체류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을 줄이는 나가는 그것이 저는 직능 각급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으로 인해서 모든 임금이 결정되고 기본급이 가장 임금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직능 각급을 건드는 것보다 기본급을 인상률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직 숙련 기간이 20년, 25년 이렇게 되느냐? 예, 실제로 우리 50대 근로자가 전체의 근로자 중에서 3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50대 근로자들이 20대에 포스코로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30년 근속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고 레벨링을 15년 이상으로 잡았는데 15년 이상이면 충분히 구분이 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직군, 다른 행정직에 대한 임금 체계 설계는 동일한 임금 체계입니다. 일반 정비직과 동일한 임금 체계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구분해서는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뭐 오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모시지 못했고요. 저희가 좀 제한된 인원만 좀 참석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혹시 오늘 발표나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좀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견들이 있으면 조금 의견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그거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 발표자 얘기 듣고 또 토론자들 말씀 한번 듣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 예. 예, 발제 잘 들었고요. 뭐 저희는 뭐 정부 측에서 나오다 보니까 두 분 전문가처럼 굉장히 뭐 섬세하고 예리하고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례를 바라보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저는 뭐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기법의 엄밀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이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과정의 충실성에 대해서도 아까 김동배 교수님을 포함해서 노사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보다는 세 번째가 이 효과가 충분했느냐. 특히 일터 혁신의 한 분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거고 인건비 총액 부분은 더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들은 그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 몫이 좀 늘어나서 그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직무 분석 내지 직능 평가 기법들이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직무 분석이란 걸 뭐 아까 직능 평가를 위해서 직무를 구분시키는 것도 저는 뭐 넓은 의미의 직무 분석이라 보고 싶은데 직무 분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채용과 관련돼서도 활용할 수 있겠고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청인인 경우는 숙련 형성 내지 전수하는 데 이제 활용하겠다는데 아까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그 사례에서는 요 참사랑병원이죠. 요 사례에서는 이 숙련 형성이 직무를 아까 42개로 나누었더니 특별하게 숙련을 형성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이러한 부분과 연계된 언급들이 없으셔서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충분했느냐, 그리고 업종 내 일반화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숙련 형성이나 전수하는 데 있어서의 직무 분석 결과의 활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세 가지 정도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다 모아서 좀 답변을 시간을 하죠. 혹시 다른 계신 분 중에 질문이나 의견 계신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토론자분들 아까 좀 발표자가 있었는데 조금 아까 논의 과정에서 답변 내용들 뭐 추가적으로 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도 있으면 한 번 더 김동규 교수님이나 우리 정수 교수님 의견 있으시면 어떠신지요? 아닙니다. 뭐 그냥 저희들은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만 했던 거고요. 아까 뭐죠? 우리 참사랑병원
거기서 하나 저희들 놓친 지점 하나 있잖아요. 간호사들 유인을 하려면은 설계한 임금 가지고는 안 되는, 이게 사실 가만히 두고 보면은 직무급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직무급에 의한 임금하고 마켓 웨이지하고의 격차, 이 두 개 맞아 떨어지면은 좋은데 격차가 막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보니까 뭐 한 사례 보니까 뭐 에퀴티 풀 해가지고 이 좀 돈을 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주는 거 있잖아. 때리는구나. 그분들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는 거. 그다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마켓 웨이지 반영을 많이 하는 미국식으로, 우리는 그런데 아직 미국만큼 역사가 안 쌓여 있어가지고 시장임금 정보도 그러고 좀 쉽지는 않을 건데, 마켓 웨이지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딱 드러난 거잖아요. 그 직무급 설계에서 중요한 문제였는데 놓치고 들어갔던 것 해가지고 한번 이상입니다. 설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직책자 수당과 직무 수당을 지금 덧붙여, 이게 그건 직무급과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원래 그 직무 평가 요소에 반영해서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무급을 가지고 있는 해외 임금 체계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기타 수당들이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상으로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대표적으로 다시 해서 옮겨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자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청인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청인 지원 수에 비해서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좀 제도 설계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제도 자체나 설계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없거나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의견이면서, 또 하나 컨설팅 과정에서 아까 약간 답변이 됐던 것 같은데 직원들의 협력이라든가 또 그 문제에 대한 또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이런 데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아무래도 조금 역량과 관련해서 두 분 다 연관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청인의 준비로 연관되는 상황 같은데요. 역량 측정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역량 평가라든가 성과 측정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역량 측정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상 체계에 정량적인 것들이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역량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보상 체계에 실제로 연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의 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고요. 구체적으로 특히 이러한 것은 이제 동의들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동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좀 반발을 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그러니까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이 정량 평가와 일반적인 성과 측정과 성과 평가와 사실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그 실효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괄해서 좀 우리 두 분 토론자들, 또 우리 과장님이 질문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먼저 최동훈 선생님부터 먼저 할까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의 그 효과가 충분한가에는 부분입니다. 효과가 충분한가, 우리 청인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직 작년에 컨설팅을 받고 새로이 20년에 바로 실행을 못했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장 직원들한테 대한 평가는 다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스텝 인원들에 대한 평가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1년 초에 스텝들과 또 다른 팀장급 이상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직원들의 공지를 해서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아직까지 실행 전이라서
아직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몫이 실제로 증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뭐 그 효과를 보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잘 되어서 만약에 이 업적 평가 지표의 그 포스코 KPI 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모두 이제는 노력해서 자기가 KPI 달성하면 우리 회사의 KPI가 높아진다라는 인식으로 노력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청인이 포스코 KPI 평가를 훨씬 더 잘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전체 파이가 도급 단가를 더 잘 받게 되면 매출액이 훨씬 더 증가될 테니 그때는 우리 직원들의 몫도 증가될 것으로 저는 당연히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포스코 협력사가 한 포항에 55개사가 정도가 있습니다. 55개사가 1년에 한 번씩 포스코 협력사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20년 그 KPI 평가 기술 우수사로 평가되었으며 그 추가로 포스코에서 포상금이 그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직종의 평가는 못해서 작년에 못했고요. 다른 직종에 저희가 아무래도 그 생산 직군에 집중하다 보니까 행정직까지 저희가 그 역량 모델링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한계가 있었고요. 요 다른 직종에 확장 가능한지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그 숙련에 따른 그 숙련 평가, 사실상 지금 생산직에 대한 평가 제도는 우리 중소기업에 전무하다. 생산직은 거의 평가를 안 한다. 아니면 근태 평가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숙련이 필요한 밀링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숙련이 필요한 세밀한 숙련이 필요한 그러한 이 보상이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름아름 공장장이 알아서 시급 좀 올려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직능 수준에 대한 이런 평가 제도가 잘 구축이 된다면 이 직능 수준을 평가해서 이 완전 기본급이 연봉제처럼 기본급의 차등 인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직능 각급의 형태로 들어가든 아니면 추가적인 성과급의 형태에 들어가든 여튼 숙련 수준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숙련 수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에 대한 그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 사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업적 평가는 이미 그 KPI 지표들에 대한 그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부분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역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한번 평가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평가자가 그 하나 행동 지표를 읽어보고 그냥 S냐 A냐 평가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공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렇지만 당장 보기에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느냐는 부분인데요. 지금 첫 번째 했던 청인 사례에서는 직능급이 현재 있었고 또 직능급을 현재는 그냥 근태고가 예컨대 업무의 질, 업무 속도 그리고 성실성 이런 걸로 평가하던 것이 이제는 직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직원들의 반발이 크게 없었다. 저희 직원들 전 직원 설명회도 했었는데 크게 반발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 두 번째 설명드린 A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조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요 보고는 우리 인사 우리 팀장님과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임원진 회의에 대한 보고를 했고, 근데 그 보고 당시에 우리 노사협의 위원들도 몇 분 들어오긴 하셨는데 대표님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분들의 의견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직급 승진을 해도 승진 인상분이 전혀 없는데 이제는 그래도 직급 승진에 대한 인상분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직능 기초급을 없으면서 그것을 기본급화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져서 시급이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발은 그 표준 체류연한까지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승호 인상분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현재까지는 뭐 직급 승진을 다 때되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현실감을 느끼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크게 뭐 반발하는 느낌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그 A사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코에서 마침 인사담당 팀장님이 인사담당 본부장님이 이제 포스코에서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적용해 보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결과가 나오면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평가 측정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그 평가는 크게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업적 평가하고 역량 평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업적 평가는 실적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정량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역량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한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은 역량 평가는 어떻게 보면 평가자의 어떤 주관에 기대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평가자에 대한 어떻게 직속 상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량 평가가 뭐 100% 역량 평가를 뭐 객관화한다는 건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 예. 그래서 역량 평가라는 것은 이 평가자의 주관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 지표를 개발했고 그렇게 한다면 그 행동 지표에 대한 우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피드백 절차를 거쳤을 때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할 수 없다고 썼습니까? 라고 평가자에게 질문했을 때 평가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뭐 근태국가나 뭐 성실성이 뭐가 성실한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했다는 데 저는 훨씬 더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최간병 과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의 효과가 충분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효과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정에 충실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인건비 총액에 맞춰 임금 테이블 및 인상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근로자들의 만족도 부분도 사실상의 변화가 있었고 없던 부분들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가면서 금전적인 부분만 건드린 게 아니라 비금전적인 부분들,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 보상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더 제고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직무분석 기법이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무가치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치 판단은 무조건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 오류를 최소화하고 직무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일터혁신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업종별 직무가치 평가 가이드 등이 배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하지만 사례에 있어서 좀 충분한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가치 평가 외에 그 숙련 현성이나 뭐 전수가 가능하냐의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컨설팅에서 직무가치 평가에 좀 포커싱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숙련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연결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일시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간호사의 그 직무 기본급이 무한정 인상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의 그 캡을 씌운 부분이고, 사업장에 컨설팅 할 때 가이드를 드릴 때도 캡을 씌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사실상의 그 기본급 인상은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운영상의 측면 때문에 뭐 일시금으로 지급하시거나 인상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NHS 임금밴드 그 운영 사항을 저희가 봤을 때 최상위에 있는 그 밴드 9에 위치한 직무에 한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키잡을 수행하고 있는 직책자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의 형태로나 뭐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뭐 열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임금과 평가 문제는 상당히 뜨거웠고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또 여러 가지 정부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현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충분히 좀 일어나지 않는. 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번 토론으로 이 임금 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뭐 저희 사례도 그렇고 한번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은 저희가 선착해서 계속적으로 더 고민하고 또 논의하고 이런 장들을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공유 포럼은 그러니까 이태혁신에 지금 저희가 9개명에 걸쳐 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슈들을 잡아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사례 중심으로 함께 분석하고 논의하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공유 포럼을 좀 두 번째 열었고요. 저희가 매월 그러니까 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시간도 저희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시서부터 16시. 그래서 오늘 조금 5분 정도 초과했는데 2시간 정도. 그래서 2개 정도의 사례를 갖고 우리 컨설턴트 또 기업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사례를 발표하고 또 전문가분들 모셔서 토론해서 오늘도 뭐 토론 보셔서 알겠지만 뭐 질문의 내용이라든가 논의의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 전문적이기도 하고 가감 없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토론해 주신 분들 또 그 발표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성실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정말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 논의 과정들은 저희가 오늘도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온오프 병행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저희가 중계가 됐지만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유튜브에 제가 사례를 갖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오늘 좀 논의가 있어 좀 놓쳤다거나 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채팅창에 올라온 부분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유튜브로 확인해서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터혁신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의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다음번 저희가 토론회 6월달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둘째 주 목요일 동현 씨가 얘기했고 다음번 주제는 저희가 스마트 공정화 일터혁신 역시 또 핫한 주제죠. 뜨거운 주제인데 그 주제 두 가지 사례를 갖고 다음번 토론회 같이 포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해 드리고요. 온라인상으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